이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혹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강의가 요청했었던 강의를 하지만 1시간 이상은 좀 걸리는데 15분, 12분 안에 끝내야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감사합니다. 3분 걸리셔서 잠깐만요. 사실 앞에서 되게 재밌는 강의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회사 소개할 걸 그랬나 봐요. 하는 일을 소개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고, 근데 제가 하나 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일을 한 25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좀 볼 수 없는 얘기들을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저희 어머님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이제 TV에서 스마트 팩토리 나오면은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디 가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좀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유행이냐? 사실은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혹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한번 이렇게 정책으로 딱 유행처럼 지나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한 25년 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이쪽인가요? 이쪽이 되는 공간이 있었나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먼저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 혹은 로봇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 로봇은 나온 지 좀 오래된 그런 것들이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는 유치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얘기들을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술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기술 사이에서 과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필요할 것 같고요. 왼쪽 거요? 시간이 참 가요. 먼저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서 저는 그게 4차 산업혁명, 요즘 5차 산업혁명 얘기도 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지금 우리한테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은 1940년대부터 사실은 이론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80년 넘게 인공지능이 이론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도 로봇을 가지고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한 때 이때쯤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어떤 기술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반도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서 반도체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뭐 칩, 조그만한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반도체는 집채만한 컴퓨터를 손톱만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그겁니다. 집채만한 컴퓨터를 손톱만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컴퓨터는 뭐냐? 데이터를 다루는 기계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채만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손톱만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을 반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반도체가 뜨지 않다가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IBM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시장이 일반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들만 쓰던 곳에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가 조금씩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997년, 8년 이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반 가정집에 컴퓨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쓰던 PC들 컴퓨터를 1인 1가구 1PC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컴퓨터 수요도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사고를 쳤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이때 1인 1PC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손에 컴퓨터 하나씩을 들고 다니는 울리는 거의 그런 시대가 시작이 돼서 이제 1인 1PC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IoT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컴퓨터가 존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물 한 모금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 데이터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람으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2010년을 넘어가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고 모든 곳에서 빅데이터 막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빅데이터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과거에 CPU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GPU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GPU를 만들었는데 그 GPU가 비로소 이제 시장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GPU가 달린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시작했죠. GPU가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장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비로소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만나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결국은 내 주변의 내 생활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할 건데 뒷장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더라도 요거는 꼭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제조업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의 위기가 온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조업의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제품은 뭐가 만드냐?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설비가 만들어요. 공장에 가보면 더 좋은 설비를 사는 회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생산은 설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공장에 제조 노하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 설비를 납품한 설비 회사에 제조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좋은 제품을 만든 설비를 납품한 회사가 그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멘스, G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정말 잘한다고 유명한 회사들이 지멘스, 지위, 일본의 파박 같은 이런 회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자기 설비를 다 깔아놓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잘 만들어야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설비를 잘 만든다는 건 뭐냐면 설비를 자동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점점점 고도화되고 자동화돼야만 설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설비는 더 첨단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첨단화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설비가 고장나면 눈으로 딱 보면 오! 하고 보였던 그런 설비가 지금은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설비가 왜 고장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집안에 있는 전기밥솥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결국 첨단의 설비는 고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품질 불량 전기밥솥이 밥을 태웠는데 이 밥이 왜 태워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센터에 갖고 가야만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품질 불량이 생겼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MW 차량이 불이 나도 정확하게 왜 났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사가 난 거 한 번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품질 불량 문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계약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유지가 어렵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리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자기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납품한 회사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제품이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걸 내놓을 수 있는 회사는 납품을 할 수 있는 거고, 내놓을 수 없는 회사는 납품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5년만 지나고 나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납품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여기 한번 잠깐만 주시죠. 저는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럼 공장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잘 구별을 못 하세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공장 자동화는 달인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해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장 자동화라는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끔 뭔가를 하는 것이 공장 자동화고, 스마트 팩토리는 그런 공장 자동화 틀을 넘어서서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데, 우리 공장의 품질 문제, 고장 문제, 이런 품질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 해결사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는 달인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해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면서 시간을 맞추게 연습 많이 했는데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만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 세계에는 공장도 있고 설비도 있고 작업자도 있고 제품도 있고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이버 공간에다가 똑같은 가상의 공장과 가상의 설비, 가상의 작업자, 가상의 제품, 그 다음에 가상의 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산 데이터, 품질 데이터, 구매 데이터, 클레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이버 공간으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대로 돌아가면 현실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걸 답을 밑으로 내려주는 이 과정이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다,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좀 넘어가볼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5,000km마다 가시는 분도 있고 10,000km마다 가시는 분도 다 있는데, 보통 가맹을 하실 텐데 만약에 엔진오일 교체할 때 엔진의 점도, 엔진오일의 점도, 색깔, 이런 물성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면 연비에 어떤 영향을 줄 거야 라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알려준다면 엔진오일 교체하기 정말 쉬울 거잖아요. 자동차도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설비도 똑같은 그런 니즈를 갖고 있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마트 팩토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쓰고 있는 설비가 어떻게 지금 원재 쪽에 부품을 뭐를 바꿔줘야만 품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적용 사례 하나만 한번 볼게요. 시간 너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가보시죠. 반도체 생산 라인에 가보면 노광장비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는 네덜란드의 AS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비 하나가 약 컨테이너 반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데 가격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설비 한 대. 삼성전자 같은 이 정도급 되는 회사들만 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회사가 뭐 쓰냐면 일본에서 요즘에 한참 막 수출 규제했던 뭐 있잖아요. PRL이나 브라우스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갖고 하는 그 장비예요. 여기 안에 보면 4개에서 6개 정도의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의 가격은 하나에 1억씩 정도 해요. 그리고 이 교체 주기는 10번 정도, 1000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써볼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너무 늦게 가면 품질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도체의 수율이 떨어져서 좋은 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걸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힘드니까 이 생산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바꿔주면 가장 좋을지 최적의 교체 시점을 찾아내서 교체를 해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램프 교체 주기가 한 17% 정도 줄었더라. 그리고
12번 정도 1년에 바꿔주는 것을 10번으로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1년에 약 2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생기더라. 물론 1000억짜리 설비에 비하면 2억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것들이 군데 이런 부품마다 모인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반도체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설비 회사는 설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설비의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로 그 설비를 가장 저렴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뒤로 쭉 넘어가고 계속 넘겨요. 다음 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장편 넣다 보니까 욕심만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이 박남춘 시장님이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특강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답은 뭐냐면 일자리하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장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일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중에 2016년도에 나온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3명에 대한 스토리를 다룬 영화고 인권에 관계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스마트 팩토리가 일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해답이 좀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비교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봐도 돼요. 나사에 60년대 나사입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흑인 계산원 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계산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때 당시 컴퓨터가 활발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로켓의 진입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엔지니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은 아주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는데 여기에 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도로시 본이라는 사람이 나도 매니저가 되고 싶다라고 위에 인사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는 흑인이라서 안 돼 라고 이제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자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 좀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에 IBM의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아주 이제 산업용 컴퓨터로서는 굉장히 표시가 되는 그런 컴퓨터인데 이게 딱 들어오고 나는데 그 다음 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이제 도로시 분한테 하는 얘기가 IBM 컴퓨터가 앞으로 너희 계산원들을 대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얼마 후에 너희들은 회사에서 잘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도로시 본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IBM이 처음에 들어온 시기에 이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다 놨는데 이 컴퓨터가 펑펑 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도로시 본이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장이요. 보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 가서 자기가 매뉴얼을 보고 혼자 독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프로그램도 짜고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장은 이거를 같은 계산원들한테 이거 배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근데 뭐라고 하냐? 그걸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냐? 우리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하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억지로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로시 본이 가서 IBM 내가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그 백인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걸 잘 사용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와서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로시 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 혼자는 못 간다. 내 전산원팀을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빅계산원들이 전부 다 전산팀으로 이직을 해서 전산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도로시 본은 매니저로 승진을 했다. 이런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공장에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갖는 게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혹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제가 같이 일했던 수많은 대기업에 저희랑 같이 일했던 담당자들이 있어요. 고졸 출신도 있고 대졸 출신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임원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담당자가 돼서 자기가 그걸 회사 내에
회사에 구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 이익을 줌으로써 이문까지 가신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많이 썼습니다.